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6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간밤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도 한없이 착잡하고 참담한 일인데요. 더 이상 정치적 분열과 갈등으로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회가 차분히 그동안의 상처를 보듬으면서 수습해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세계 왼손잡이의 날이라는 기념일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10%에 불과한 왼손잡이가 불편한 차별과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제정된 날이라고 합니다. 왼손잡이, 양손잡이 이 모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서 정치와 사법의 영역과 그 성격이 다른 생활 문화의 이야기지만요. 어찌 보면 둘 다 공통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수가 중심인 틀에 박힌 차별과 특권이라는 높은 장벽을 넘어서 누구나 법과 기회 앞에서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는 아침인 것 같습니다. 8월 13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시간에는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이 시간에 읽는 사람 시간에는 문명 발견의 차이가 어디서 생겨났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된 총균쇠라는 제목의 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요즘 이 감염증의 확진자가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입원 환자 수가 한 달 새 3배나 증가하고요. 하수 기반 감시에서도 바이러스 농도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감염증으로 전 세계가 팬데믹을 선언하고 또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팬데믹은 종식됐지만 여름 휴가철 같은 시기엔 다시 유행하곤 해서 예방 잘 하셔야 하는데 이 감염증 과연 무엇일까요?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최근 한우 경락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4년여간 적자를 이어왔던 한우 농가들이 한숨 돌리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고랭지 배추로 불리는 여름 배추 작황이 좋지가 않고 김장용으로 주로 쓰고 있는 가을 배추 재배 의향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동향까지 오늘 농수산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7월부터 한우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킬로그램당 18,000원대에서 계속 머물고 있던 한우 거새우 경락 가격이 7월 들어서서 19,000원대, 그리고 이달 들어서서 아직 초순이긴 합니다만은 2만 원대에 올라서면서 상승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료 가격이나 최근 생산비에서 높은 오름세를 보인 전기료 인상 등을 감안하면 농가 입장에서는 상승세라기보다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4년여간 농가가 적자 행진을 이어왔는데 이게 좀 마무리될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전히 이 한우농가 입장에서는 적자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 통계청이 조사한 한우 비육의 생산비는 100kg을 기준으로 해서 127만 6천 원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고려하지 않고 올 1월에서 4월까지 등급 판정을 받은 한우 비육의 생체중이 평균 한 800kg 정도 되니까 생산비가 1,02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생체중 800kg짜리 소를 도축해서 나오는 도체중, 그 지육량이 한 480kg 정도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킬로그램당 경락 가격을 보면은 평균 한 2만 1,000원 정도는 돼야지 적자를 면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 2만 원 초반인데도 생산비를 기준으로 하면 적자라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그 자가 노동비와 자본 및 이 토지 용역비 등이 포함되지 않는 경영비라는 게 또 있는데요. 이 경영비를 기준으로 따지면은 이 수준은 좀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 가격이 오르는 것도 소비 측면에서는 좋지 않다 보니까 생산자 단체에서는 사료 가격이나 전기료 등을 낮추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생산비를 낮추는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7월보다 올 7월에 등급 판정 마리수가 더 많았다고 하던데 이게 수요가 좀 늘어났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은 한우 거세어 경락 가격이 평균 19,000원대로 올랐었던 올 7월. 한우 전체 등급 판정 마리수가 79,300여 마리 정도였는데요. 지난해 7월 전체 등급 판정 마리수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에 경락 가격은 17,100원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난 것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원인으로는 한우 할인 행사가 있었고요. 계속 또 그리고 소비 쿠폰 지급이 꼽히고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수요 증가 요인은 여전히 또 남아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또 할인 행사가 진행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추석 전에도 할인 행사가 예정돼 있고 그리고 그리고 또 추석이 지난 이후에도 또 예정이 돼 있는데요. 우선 물가 안정을 위한 한우고기 할인 행사가 약 2주간에 걸쳐서 이달 말부터 내달 초까지 그리고 추석에 앞서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10여일간 추석맞이 한우 할인 행사 그리고 또 전국 한우협회와 한우자주공이 매년 진행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한우 먹는 날 행사도 있습니다. 이것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한 10여일간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따져보면 3개월 조금 더 되는 기간 동안 한 할인하는 날만 35일가량 정도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우고기에 대한 유통업계의 수요 그리고 소비자들의 수요도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여름 배추라고 불리는 고랭지 배추 작황이 좋지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고랭지 배추 주산지가 강릉, 태백 이런 지역인데요. 이 올해 이상고온과 가뭄 그리고 병해충 발생으로 인해서 작황이 좋지 않다 이런 소식입니다. 고랭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연일 30도가 넘는 기온이 형성된 데다가 이들 지역에서는 잠시 비가 내렸을 뿐 가뭄이 겹쳐서 작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건데요. 이번 매번 이런 말들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올해처럼 농사짓기 힘든 해 없었다. 현지 농민들의 전언입니다. 네. 근데 배추 가격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하던데 작황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가격이 유지가 되나요? 이게 고랭지 농민들의 가장 어려운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고랭지 배추추라는 감소를 하는데 봄배추 저장 물량이 이거 고랭지 바로 앞전 작기입니다. 봄배추 저장 물량이 많은 상황이어서 이 저장 물량이 동일시장으로 출하가 되다 보니까 전체 물량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고랭지 배추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가 물을 퍼다가 배추에 뿌리고 또 병해충 발생으로 생산비가 더 들어가고 있는데 가격은 그대로다. 이게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배추 수급 관리를 잘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맞는 말씀이고요.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이제 고랭지 배추 재배 의향이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고온과 폭우가 번갈아 발생하고 있고 또 특히 물을 대기도 어려운 다른 작기 물을 대기도 어려워서 다른 작기 배추에 비해서 농사에 곱절로 힘이 되는 게 고랭지 배추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재배 의향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기도 합니다. 네, 이제 겨울 배추에 맞춰서 김장을 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농수산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준희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책 속 한 줄에서 오늘을 살아갈 힌트를 찾아보는 이시안의 읽는 사람 시간입니다. 프로 지식 탐험가 이시안과 함께 책, 사람, 삶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시안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비가 정말 많이 와요. 네, 저 오는데 평소 그런 거 있잖아요. 비가 오니까 조금 일찍 가야겠다라고 해서 평소보다 훨씬 일찍 왔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좀 늦게 다녔나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럼 휴가는 다녀오셨어요? 휴가는 못 갔고요. 대신 제가 저번 주에 도서관 강연 투어가 있었어요. 와, 그러니까 그런 게 있군요. 강연 투어?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그 강연을 해달라는 것들을 제가 다 모아 보니까 그런 거였어요? 시간을 이렇게 맞출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번 주 수요일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을 시작으로 해서 목요일 날 경상북도 교육청 구미도서관, 금요일 날은 충남도서관, 토요일 날은 충북교육청 충북도서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역별로 다니셨네요. 구미 그리고 충남 충북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중부지방 투어를 하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휴가 대신 강연 투어를 그렇게 다녀오셨군요. 그렇죠. 네. 그럼 오늘은 네. 교수님 어떤 책인가요? 사실 우리 코너는 원래 다양한 책을 소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되게 고전 문학 위주로 그동안 많이 했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저 그래서 고전 문학을 소개하는 코너로 바뀐 건가?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고전 문학 코너는 또 잘못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건 아니다. 그래서 좀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확 튀는 걸 준비했습니다. 뭐죠? 제라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입니다. 총균세. 네. 이게 다 알고 있는 책이고 그렇죠? 그 벽돌책으로 또 유명하고요. 네, 네. 근데 뭔가 몇 페이지라도 읽게 되면은 좀 어려워지는 그런 네, 네. 책이잖아요, 교수님. 제가 이 총균세를 소개할 일이 많아요. 제 너튜브도 그렇고 아니면 뭐 어디 가서 그 총균세 강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런 방송에서도 총균세 소개할 일이 많은데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책을 소개하면 사람들이 나도 한번 읽어보고 싶어라고 해서 보통 책을 소개하면 뭐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총균세는 사시는 분이 있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책을 꺼내 보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일단 사놓고 안 읽고 있다가 그러니까요. 교수님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방송이나 이렇게 네. 강연 같은 걸 하면 그때서야 꺼내 보시는 네. 그런 총균세 책이군요. 같은 거는 그런 거예요. 딱 갔다가 야 이게 좋은 책이라는데 일단 사놓으면 언젠간 읽겠지. 약간 그 다이어트 할 때 조금 꽉 끼는 옷 저거를 사놓으면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언젠간 입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옷을 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필독서잖아요. 그렇죠. 학생들 필독서여서 다 구비는 해놓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총균세 같은 경우에는 소개하시면 너무 좋아요. 드디어 집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보겠다라고 하시는데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요. 네. 오늘 또 제가 한번 또 소개해드리면 오늘 다시 그 작심삼일의 첫 번째 날이 시작될 수 있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 번 하시면 되는 거죠, 뭐. 네. 근데 사실 이게 방대하기도 하고 좀 어려운 책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책의 메시지는 간단해요.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 책의 문제점은 아니고요. 보통 이제 서양 책들이 많이 그런데 네. 그 간단한 메시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증거와 사례들을 댑니다. 그게 서양의 인문학 책이나 자기계발 책들의 특징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 가지 메시지 이건 되게 간단해요. 뭐 열심히 살면 돼, 노력하면 돼,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재계 사례를 보자.
팀의 사례를 보고 로버트의 사례를 보자. 여기서 수잔의 사례까지 보자. 이런 식으로 네. 그만 좀 봤으면 좋겠는데 계속 사례 증거를 막 대니까 이게 좀 너무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엔 그게 그 뭐 잭이나 팀 이런 경우엔 좀 재밌기도 하지만 또 고대의 무슨 증거니 최근의 과학계 증거니 막 갖다 붙이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발 하라리 책 같은 경우도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책을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싫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오, 잘난 척한다. 책이 네네. 잘난 척한다. 네네. 오. 근데 사실은 이게 서양 책들의 어떤 특징이거든요. 하나를 가지고 계속 증명하는 거. 아, 그렇죠. 그래서 한국 책에 익숙하신 분은 이게 좀 너무 과하다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증명만 보다가 지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재밌으니까 또 그리고 이게 반대되는 게 일본 책들입니다. 일본 자기개발 책들은 특히 어때요? 사례가 없어요. 그럼- 매뉴얼이에요. 완전 네. 정반대네요.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일을 시킬 때는 5가지 명심해라. 1번, 2번, 3번, 4번, 5번. 네, 맞아요. 이렇게만 돼 있어요. 네. 그 매뉴얼대로 그냥 이렇게 딱딱 돼 있어가지고 아니 이건 뭐 사례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냥 그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고 심플한데 너무 매뉴얼 같고 그 중간 정도 되는 게 우리나라 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일본 책은 너무 좀 단순하고 미국 책이나 서양 책들은 너무 복잡하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아까 메시지가 간단하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그 간단한 메시지 정리하면 어떤 건가요? 근데 책 제목에 이미 스포가 되어 있거든요. 인류 문명의 발전 속도가 다른 것은 바로 총균세 때문이다. 그래서 제목이 총균세예요. 근데 원래 원제가요. 네. 건, 검스 앤 스틸이거든요. 이걸 그냥 번역하면 무기, 세균, 강철입니다. 네. 책 제목을 이렇게 지었으면 뭔가 좀 밋밋하잖아요. 하나만 바뀌어도요. 총균세가 아니라 뭐 총균 금속 이렇게만 돼도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네요. 총균세가 진짜 센스 있는 제목인 건 맞거든요. 와, 여기서 누가 이제 또 이렇게 바꿨을까요? 그- 총균세.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마케팅이 들어가면 이렇게 확 된다라는. 와닿네요. 그렇죠. 그 마케팅 하니까 생각나는데 그거 아세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영어식으로 원제로 하면 존재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맞대요. 근데 그거를 한국에서 번역할 때 그 제목을 정할 때요. 존재라는 말이 제일 처음에 나온 책 중에 잘된 책이 없다. 아, 그래요? 너무 어려워 보이니까. 그래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바꿨는데 네. 완전 빅히트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 책 제목 짓는 것도 이거 정말 제목도 중요하거든요. 마케팅으로. 그러니까.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총균세인데 총은 보통 무기, 무력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균은 병원균, 뭐 전염병 그런 거죠. 여기서 쇠가 제일 헷갈리시거든요. 왜냐하면 총이랑 쇠가 좀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근데 네. 쇠는 여기서는 무기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기술이라든가 기술. 네, 우리가 뭐 철기 문명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문명. 그렇죠. 여기 뭐 문명, 여기 문자 얘기도 들어가니까 그런 문화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합친 게 쇠거든요. 네. 총균세하면 다 나열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정말 핵심 내용은 단순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저희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우선 이 책의 창작 동기가 오래된 친구, 그 친구의 질문 때문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1937년생이거든요. 네. 굉장히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현역 교수십니다. 현재 UCLA의 지리학 교수로 계세요. 네. 근데 이 지리학을 하기 전에 원래 생리학자고 진화생물학자고 지리학자, 환경사, 문화인류학 등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걸 하려면 특히 이제 문화인류학이나 뭐 이런 걸 하려면요. 같이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과 살아야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주민들과 같이 지내면서 연구를 하다가 친해졌던 그 원주민 친구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친구가 아니 그 살다 보니까 너네는 왜 화물 같은 걸 발명하고 우리는 못했니?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 화물이라는 게 뭐냐면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 여러 가지 그 문명의 그런 그 도구들 그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거 이제 화물이라고 부르는데 말하자면 왜 백인들은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는데 우리들은 그럴 수 없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런 그 질문으로 시작이 된 네, 거군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언젠간 이 친구의 그 질문에 답하리라라고 해서 썼고요. 아. 그리고 그게 이제 겉보기 이유고 소개 이유는요. 서양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인식이 하나 있거든요. 뭐예요? 그게 바로 인종차별입니다. 네. 지금도 뭐 그런 그 밈이나 이런 거 보면 인종차별 당한 그런 밈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백인들은 문명을 그동안 발전시킬 수 있었고 원주민들은 그럴 수 없었다. 그러니까 얼핏 백인들이 우월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구 사회의 인종차별을 이 책으로 박살내리라. 이런 생각에서 쓴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인종차별을 박살내기 위한 책 네. 이렇게 봐도 되군요. 네. 아,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총균쇠가 어떻게 문명 발전 차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일단 농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의 작물화. 식물을 네. 이게 인간이 기를 수 있게 만든 게 작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식물의 작물화를 통한 농업혁명이 있다는 거죠. 농업이 시작이 되면서 수렵 채집할 때보다 그러니까 뭐 사냥하고 과일 따고 이럴 때보다는 훨씬 더 생산성이 좋아져요. 먹을 게 많아지니까 네.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수렵 채집 때는요. 이 근처에 과일을 다 따면 이동해야 되잖아요. 이동해야죠. 네. 그러니까 물을 이구지구 다닐 수가 없으니까 뭐를 이렇게 쌓아놓을 수도 없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농업은 정주생활. 옆에 논이 있는데 어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생활이 가능하니까 잉여 생산물이 쌓입니다. 생산성이 좋아지고 정주생활하니까 잉여 생산물이 쌓이죠. 네. 그럼 잉여 생산물이 쌓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농업에 종사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을 안 하고 당시에 이제 농업이 일이었으니까 일을 안 하고 사람들을 위한 어떤 직업군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게 등장해요? 일단 행정하시는 분들, 뭐 물길을 어떻게 한다든지 뭐 이런 행정하시는 분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군인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정치인들 등장을 하겠죠. 오, 네. 뭐 왕 같은 사람들도 등장을 하고요. 그러면서 인류 집단이요 조금 더 대규모화되고 그다음에 체계화되고 시스템화되는 거예요. 오, 그렇군요. 게다가 수렵 채집인에 비해서 이것도 재밌는데 네. 출산이 2배 정도 빨라진다고 해요. 아, 네, 왜냐하면 정주 생활을 하니까요. 네, 수렵 채집인들은 이구지구 어쨌든 이구지구 안 가고 간다 하더라도 뭐가 자기가 살던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동하려면 아이가 스스로 걸을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4살 정도 돼야지 이동을 할 수가 있어서 이 수렵 채집인들의 출산 그 간격은 4년 정도래요. 아, 네, 그런데 이 정주 생활을 하니까 그게 반으로 줄어서 2년 정도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인구 조절 필요가 수렵 채집인은 말하자면 그 주변에 먹을 게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인구 조절을 해요. 심지어 이거는 옛날이니까 가능한 건데 영아 사례 같은 경우도 있고요. 네. 너무 애들이 많다 그러면 아이들을 죽이기까지 한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사례가 또 나와 네네. 있나요? 그리고 이제 수렵 채집인들끼리 집단들이 다르니까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죽이면서 근데 그렇게 인구 조절을 해야지 먹고 살 게 딱 맞는 거예요. 근데 농업인이 되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잉여 생산물도 계속 나왔다고 네네. 했으니까 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겠네요. 네, 이러면서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업이 시작이 되면서 인류사가 바뀌게 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처음에는 어떤 식물들 작물화했을까요? 일단 밀과 보리, 완두콩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작물화됐습니다. 네. 사과 같은 작물은요 농법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굉장히 나중에 개발이 되는데 초창기 작물은 뿌리기만 하면 나는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먼저 작물화가 됐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예요? 그 완두콩 같은 경우는요 초창기 작물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모든 식물들은 모든 생물들은 그렇죠. 결과적으로 DNA를 뿌리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자연에서는 완두콩이 터지는 완두콩이 유리하대요. 아, 여기저기 네. 터져서 DNA를 뿌릴 수 있는 그러니까. 거니까요? 오. 근데 인간들은 그게 터져버리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인간들이 갖다 심은 거는 그 중에서 안 터지는 돌연변이들 이런 걸 심은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연에 있는 거는 죽고 인간들에 의해서 그 완두콩이 번식하는데 이거는 그전에는 열성으로 치부되던 그 특성이 오히려 인간한테는 좋게 되는 거니까. 아, 그러면은 점점 터지는 완두콩은 또 자연에선 줄었겠네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이제 쓸모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오,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쓸모라는 걸 보통은 내가 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정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 옛날 얘기지만 제가 대학교 때 학부 때는 약간 농구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요? 지금 안 믿는 눈초리신데 제 키가 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근데 가드라는 포지션도 있으니까
제 친구들이 또 2m 넘는 애들이 2명 있어가지고 오, 네. 그래서 저 농구 좋아하셨군요. 네, 3대3 농구대 그 교내지만 거기 나가서 우승한 적도 있어요. 우와. 하여튼 특히 대학교 3학년 땐가는 정말 농구에 빠져 살아서 하루에 13시간씩 하고 그랬어요. 진짜로 하루에 13시간씩. 그래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야, 너 미쳤냐? 지금 대학교 3학년 때 이러면 어떡하냐? 농구 선수 하려고 그러셨어요? 아니 선수까지도 안 되죠. 대학교 3학년 때서 선수 되는 건 아니고 정말 그냥 재밌어서. 음. 그러니까 이런 걱정. 야, 이거 너 정말 세상에 쓸모없는 일에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한 8개월 정도 그러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대학원에 갔어요. 네. 그래서 석사를 갔는데 석사 때 한국어 강사 교육 과정에 들어갔어요. 한 달 정도 해야 되고 요즘 한국어 강사 하시는 분들 많지만 그때는 거의 초창기여서 특히 이제 석사 있는 사람만 하고 그랬었거든요. 뭐 자격증도 필요하지 않나요? 그 자격증이 그때 생긴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선배들이 우와 너 진짜 쓸모 있는 일을 한다. 어떻게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잘했냐, 잘 찾아냈다 이러면서 칭찬을 받았단 말이죠. 제가 이제 많이 살아왔잖아요. 그 다음에 네. 저는 단 한 번도 이 쓸모 있다고 칭찬받은 한국어 강사 자격증을 써본 적이 없어요. 외국인한테 한 단어도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쓸모 있다고 했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쓸모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오. 근데 사람들이 야, 저 미쳤냐? 그 쓸모없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했던 농구 있죠. 그게 아직도 쓸모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조기 농구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쓸모 있으세요? 그때 생긴 체력? 어. 네, 지금도 제가 글 쓰고 뭐 하다 보면 체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방송하시는 것도 체력 싸움일 경우 네. 많잖아요. 근데 운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쌓은 체력이 지금도 조금 이거 덕분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쓸모 있다, 쓸모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그때 환경이 그때 그랬고 바뀌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쓸모라는 건 네.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완두콩도 자기는 원래 그 형질 그대로인데 환경이 바뀌면서 쓸모 있던 게 쓸모 없어지고 쓸모 없던 게 쓸모 있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괜히 옆에 사람들이 너 뭐 쓸데없는 일 하고 있어라고 했을 때 거기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와, 이런 메시지까지 전해주셨네요. 네네. 좋은데요. 그런데 이 총균수 제목을 보면은 이게 그냥 농업혁명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또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동물의 가축화도 있습니다. 동물을 가축화시키면요, 일단 식용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닭, 돼지, 소 지금도 여전히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농경에 이걸 이용하기도 하고 운송, 특히 말 같은 경우는 전쟁 등에 효과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렇죠. 지구상의 대형 동물 중에 가축화가 될 수 있었던 동물이요, 한 12종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는데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이 안나 카레리나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축화를 얘기하면서. 네네. 안나 카레리나 법칙은 톨스토이 책 안나 카레리나의 제일 첫 번째 문장이거든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불행한 이유가 다르다.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 생각보다 간단해요. 로또랑 비슷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조건들이 다 맞아야 돼요. 뭐 재산 아니면 학력, 아이 등등 한 6가지가 있다. 이 6가지가 다 충족돼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은 비슷한데 불행한 가정은 하나만 없어도 그 불행해지거든요. 로또에서 하나만 틀려도 그게 꽝인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불행한 가정은 모습이 되게 다양합니다. 하나가 그렇게 없을 수도 있고 보는군요. 2개가 없을 수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걸 가축화에 적용시키니까 가축화 될 수 있는 동물은 모두 엇비슷하고 가축화 될 수 없는 동물은 가축화할 수 없는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그러면 가축화 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네, 가축화가 그렇죠.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네, 되는 거죠? 이 다이아몬드가 얘기한 게 6가지 정도의 그 조건인데 네네. 그 6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게 지구상에 여태까지 12가지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가축화가 될 수 있었던 동물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 차이가 있었나요? 그게 바로 이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을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네. 이 책의 메시지는 겉보기 메시지와 진짜 메시지 2가지가 있는 거예요. 겉보기 메시지는 아까 말씀해주신 그건가요? 그렇죠. 뭐 잉여 생산물을 통해서 뭐 이렇게 총균세, 뭐 그 총균세니까 무기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 그리고 비생산 계급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네. 사람들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 기술을 전쟁에 쓰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명이나 문화 같은 것도 따라왔다. 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것이 겉보기고요. 속은 그럼 뭐냐? 그러면
식물이 작물화되고 동물이 가축화돼야지 농경이 시작되는 그 시초잖아요. 네. 그 식물이 작물화되고 동물이 가축화되는 건 어떻게 된 거냐? 그게 운이라는 거예요. 운이요? 자신이 어느 곳에 태어나냐에 따라서 이게 달랐다는 거죠. 아, 그러면 그 태어난 곳 때문에 차이가 났다라고 하면은 결국 유럽이나 아시아 쪽에서 태어났으면 문명화되기에 유리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유럽과 아시아가 원래 문명이 발생한 곳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면 동물의 가축과 식물의 작물화. 그러니까 작물화될 만한 식물이 많이 자라는 곳, 가축화될 만한 동물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초승달 모양 지역 있죠. 네네. 그냥 그 지역인 거예요. 그러면 작물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땅이 있는 곳에서 태어나는 게 운이다. 그렇죠.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게다가 이제 동서 방향으로 축을 이루면 동서 방향은 이렇게 옆으로 위도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기후가 비슷하잖아요. 네. 여기는 쫙 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한 곳에서 발생하면 그것이 유라시아에 쫙 퍼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남북으로 가면은 기후가 달라져요. 그러면 아메리카라든가 아프리카처럼 남북으로 긴 대륙들은 그게 쫙 퍼지기가 힘들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동서로 뻗은 유라시아 대륙은 동물화, 작물화 다음에 기술, 무기 이런 것들이 쉽게 전파가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발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동물의 뭐예요? 가축화가 되게 치명적인 차이를 또 하나 가져오게 되거든요. 어떤 거예요? 가축화된 동물이요. 병원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일찍부터 가축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은 그 병 때문에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성이 생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염병에 대한 내성이 생겨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코로나 처음 나왔을 때 뭐 다들 어떻게 했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약간 내성도 생기고 익숙해지고 코로나랑 같이 위드 코로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가축에 가졌던 그 낯선 병원균이 이미 유라시아 대륙 사람들은 굉장히 좀 익숙한 거예요. 그럼 내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 균이 다른 대륙으로 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병원균에 내성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또 치명적이게 뭐 떼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이 책에서 예를 드는 게 피사로의 예를 드는데요. 네. 168명의 스페인군이 8만 대군의 잉카 제국을 몰살시킨 일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총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총, 쇠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균이 가장 문제였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인디언들이요, 그러니까 그 북미 대륙에 살았던 사람들 네. 원래 2천만 명 정도에 달했대요. 그런데 네.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을 했잖아요. 1492년인가? 네. 1492년 도착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다음에 구대륙에 전염병이 퍼져가지고요. 100년, 200년 사이에 95%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95%나요? 2천만 명 중에 그러니까 균 때문에 100만 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우주전쟁이라는 소설이 있었거든요. 네. 그 영화도 있었죠. 탐 크루즈 나왔던. 너무 강력해서 그 사람들이 다 몰살당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 우주전쟁의 외계인들이 왜 죽냐면 균 때문에 죽거든요. 네. 예, 이게 그냥 상상력이 아니었던 거죠. 아. 실화를 바탕으로 한 팩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제 전쟁이 난다면 예. 그 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네. 바이러스로 사람을 죽일 거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약간 소름 끼치는 보고서가 발표되는데 외국 연구기관에서 AI가 어떻게 인류를 멸망시킬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인간이 그런가 보다 하다가 별 관심이 없대요. 그러다가 나중으로 가면은 저 인간들이 우리가 좀 더 발전하는데 방해가 되네? 그럼 저들을 멸망시켜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생화학 무기를 택한다는 거예요. 균을 퍼뜨린다라는. 물론 그냥 하나의 시나리오지만 결국 인간이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균 때문에 그렇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이 차이들이 모두 지리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아니라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말씀하신 겁니다. 네. 네. 겉보기는 총기세 때문이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결국 지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현재 지리학과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지리라는 게 결국 내가 어디에 태어났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건 운이죠. 그래서 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힘이 빠지는 결론이기도 해요. 근데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이 책을 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서양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그 1900년대에나 유행했던 우생학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종의 우수함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어떤 인종은 좀 그 멍청하고 어떤 인종은 게으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한국 사람들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의 차이점이 그저 조상이 어디서 태어났는가에 따라서 지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뿐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건 마치 그냥 태어난 집이 어디냐에 따라서 좀 더 잘 살고 좀 못 살고 교육을 더 많이 받고 덜 받고 이런 차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이 책을 통해서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 메시지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근데 그런 네.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그저 그 운 때문이라고 하니까 이런 면에서 인간이 할 일이 없다 이렇게 힘을 쓸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안타깝기도 하네요. 그게 저희 생각일 뿐만 아니라 옛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도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비르투와 포르투나라고 해서 역량과 운입니다. 역량을 가진 사람이 유리할까 포르투나 운을 가진 사람이 유리할까라고 했을 때 대답은 운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나 운이 있으면 그건 운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100만 명이 로또에 당첨되면 그게 상금이 그냥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포르투나를 누구나 가질 수는 없다. 그래서 행운을 바라고 어떤 일을 도모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역량을 길러야 한다. 그 역량을 기르다 보면 운도 따라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전에 제가 주차장론을 여기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내가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그 차를 대려고 하다가 도저히 주차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쏙 들어온 사람이 갑자기 차가 쏙 나가니까 거기 쏙 들어갔단 말이죠. 맞아요. 이 운 좋은 사람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그쵸? 근데 그거는 또 어떻게 역량으로 채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내가 그 주차장을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 약간 그 계속 노력이다? 노력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 사람 나오는 걸 보니까 지금 나갈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눈치를 그렇죠. 봐야죠. 졸졸졸 따라가 가지고 그 앞에서 반짝이고 있기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KBS 같은 경우에 원래 낮에 오면 진짜 주차하기 어렵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새벽에 오니까 자리가 너무 널널하게 비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좀 일찍 와서 세워놓기. 라든가 뭔가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한다. 그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분명히 비루투나 역량 있는 사람이 어떤 그 자기가 받아가는 게 있고요. 그러다 보면 가끔 운이 터졌을 때 그거는 신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된다. 그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 운을 네. 내가 만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운은 뭐 주어지는 거일 수 있지만 또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 내가 만들어가면서 내가 만들어가는 건 소소하지만 감사하게 먹고 그리고 그 신의 선물로 들어오는 운은 인센티브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총균세를 함께 살펴봤는데 이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눠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네요, 교수님. 네네. 네, 많은 분들이 오늘 총균세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충북교육도서관에서 격주로 8주 동안 총균세 깊이 있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다들 생각보다 재미있고 그리고 흡입력 있다. 즐겁게 독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총균세를 지식을 쌓으려고 읽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보다 보면 메시지들이 저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지금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지식이 있다가 아니라 그것들이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 무엇일까? 이거를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보시면 훨씬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 생활에 적용해서 이 총균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읽는 사람 오늘 책 총균세 소개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 코로나19였습니다. 5047님, 2382님 코로나, 62090님 코로나. 저도 잠잠할 시기에 걸렸는데 죽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스크를 꼭 쓰고 다녀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3541님 코로나입니다. 이 뉴스 듣고 놀랐어요. 더위 때문에 환기를 잘 안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창문도 잠깐씩 열어놓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네, 오늘 중부지방에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보내시고요.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초록 여행 떠나요
예지 씨는 장애를 가진 아들과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습니다. 어린 시절 다녔